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09부 한양 또다시 풍전등화의 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7년 8월 29일 일본군 우군은 전주에서 수립한 작전대로 익산을 거쳐서 충청도 지역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군 역시 작전대로 서해안에 서천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해안선을 따라서 전라북도 일대를 공략해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일본군 좌군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호남에 있는 내륙지역 그리고 곡창지대를 점령함으로써 보급도 충당하고 무엇보다도 호남 일대를 조선 조정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망을 끊어버림으로써 사실상 호남 일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임진년 전쟁에서 일본군이 한양까지 점령을 하고서 왜 패퇴를 했냐 했을 때 한중일 삼국이 공통된 견해가 그거였어요. 바로 호남이 마지막까지 지켜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 그래서 이번 정년 전쟁에서 일본군이 가장 집요하게 공략하려고 했던 것도 역시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본군 좌군은 주로 이제 전북 일대를 돌면서 곡창지대를 손아귀에 넣게 되고, 자,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거죠. 당시 조명연합군은 충청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로 공주와 청주를 중심으로 군을 나눠서 주둔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전주에서 도주를 했던 진우충이 어디로 이제 도망을 치냐면은 공주 쪽으로 후퇴를 해요. 근데 진우충이 공주까지 도망온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지킬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우충이 공주마저도 포기를 한 채 천안까지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예장수 진우충이 계속 도망을 치니까 지금 공주를 포기하고서 천안까지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을 담당하던 조선군도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명군만 믿고 있었는데 그 명군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충청도 지역을 담당했던 채찰부사, 여기서 채찰부사는 채찰사에 준하는 그런 자리예요. 채찰부사 한효수는 일단 홍주, 오늘날 이제 홍천입니다. 홍주로 퇴각을 하고 방어사 박명현은 청양으로, 방어사 이시연은 충주로 각기 흩어져가지고 일단 일본군의 예봉을 피하고 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충청도 지역을 담당하던 조명연합군이 사실상 공주와 청주의 방어를 포기하고 물러나게 되니까 몇몇 고구려 수령들은 정말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몇몇 고구려 수령들이 너무 동요한 나머지 막 대체 없이 도망가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정인년 전쟁은 임진년 전쟁하고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선 조정이 처음부터 정해놓은 작전 지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일단 어떻게 해라. 무조건 청야 작전 실시하고 산성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야 작전 플러스 산성 입보 작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또 권력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임진년 전쟁에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도 할 일을 하면서 도망간 공무원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그래도 그때보다는 사정이 좀 나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수 수령들이 조선 조정이 정해놓은 방침에 따라서 일단 청야작전 실시하고 그리고 산성으로 들어가서 각기 방어구역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임진년 때와 같은 그런 극도의 혼란 상태, 무정부 상태까지는 지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충청도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물자 주민들을 이끌고 각기 이제 산성으로 퇴각을 했고 이로 인해서 충청도 주요 고을들은 아주 텅 빈 무주 공산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적어도 일본군에게 물자와 인구는 넘겨주지 않겠다. 그런 이제 작전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충청도 지역의 조선군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즉 탕금대 패전처럼 완전히 조선군이 와해돼가지고 공중 분해당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전력을 온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적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산성 쪽으로 부대 이동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군의 전력이 그래도 온전한 상태였다는 게 다행이었던 거고, 자, 그래서 채찰부사 한효순도 나름의 이제 일을 계속합니다. 도망가는 건 도망가는 거고 일은 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직 그래도 조선군이 어느 정도 정상 가동하고 있다는 게 이런 건데 채찰부사 한효순은 충청도 각 지역에
정찰병들을 풀어가지고 일본군들의 동태를 살펴보는 한편 일본군의 진군로를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명령 같은 몇 명 이제 장수들이, 참고로 이제 한명령은 대표적인 의병장이었죠. 이런 장수들이 유격전을 실시해서 일본군에게 간헐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라는 거죠. 대개 이제 이때 올라왔던 공적 보고를 보면은 수급은 얼마 없어요. 뭐 수급은 뭐 2급, 6급 하는데,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로 이제 사살한 숫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때 조선군 싸움 방식이 뭐냐면은, 그냥 치고 빠지는 거예요. 화살소리 한바탕 딱 퍼붓고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간헐적인 유격전을 실시를 할 여력은 있었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채찰부사 한효순이 치계하기를 이달 3일에 홍주의 향리, 이해가 청양, 부여 등처를 채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역시 이런 거 잘하는 거는 향이들이에요. 향이들이 그 지역 지리 빠삭하지, 정세 잘 알지. 그러니까 이런 정탐 활동할 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채탐이라는 것 자체가 정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보고 내용이 뭐냐면은 외적이 백마강에 이르러 나룻배를 빼앗아 종일토록 강을 건너는가 하면 얕은 여울로 건너기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진군로를 일단 파악하는데 주력을 했다라는 거죠. 백마강이라고 하면은 부여 일대를 갖다가 지금 현재 일본군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잇따라 채탐인이 와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은진, 부여, 석성 등처에는 외적의 기세가 몹시 성하여 홍산의 무량사, 부여의 도천사, 은산역 등처에서 분탕질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일본군이 사찰들을 공격했다는 건데 이거 왜 그런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조선군이 청야 작전을 실시를 해가지고 일본군 우군은 무인지경이 된 충청도 각 고을들을 휩쓸고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군이 점령한 고을들은 이미 다 텅텅 빈 곳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일본군이 공격 시점을 대략 가을 추수기로 잡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수 거지를 확보를 해서 현지 보급 조달을 해가면서 진격을 하자. 그게 일본군의 작전이었어요. 근데 조선군이 여기에 맞대응해가지고 일찌감치 추수 끝낸 다음에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다 산성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점령할 수 있었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자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텅 빈 동네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보급품을 제대로 확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일본군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은 그럼 사찰에는 좀 저장해 놓은 식량이나 물자가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사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군 장수들이나 일반 병사들 가운데서도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 꽤 많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찰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죠. 더군다나 사찰이라고 해서 방어력이 또 약한 것도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또 승려들이 전투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의 좀 모험이에요. 자, 그래서 사찰들을 공격해가지고 보급품을 충당해야 될 정도로 당시 일본군이 이 청야 작전으로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9월 3일 일본군 우군은 이미 조명연합군이 버리고 간 공주를 무혈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우군은 부대를 나눠가지고 가토 부대가 청주 방면 내륙 지역으로 진출을 하고 구로다 부대가 천안 방면 북상을 해가지고 한양을 공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구로다 나가마사가 일본에서는 엄밀히 말하면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아버지가 상당히 유명해요. 그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드라마가 제작될 정도로 아버지가 상당히 유명하다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제 구로다가 한양 공략을 전담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이거였어요. 일본군 우군이 보급품 확보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만약에 구로다 부대가 북진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조명연합군의 강력한 방어선에 저지를 당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진격을 지속하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즉 공세 종말점이 상당히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편 일본군이 전주를 함락하고 호남을 유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서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소식에 조선 조정은 정말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트라우마가 이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정인현 전쟁이 시작될 무렵부터 조선 조정은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의 사태란 무엇이냐? 임진년 개전 초기처럼 만약에
방어선이 허물어지고 수도 한양이 위협을 받게 될 경우 이번에도 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몽진을 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여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선 조정이 임진년 전쟁 때 한양을 포기하고 의주까지 몽진을 하면서 자기들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좋아서 했겠어요, 그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참담한 일들을 수도 없이 지켜봤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은, 이유가 뭐가 됐던지 간에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민심 위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선조하고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한양 시티즌들 자체가 한양을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실 도망을 갔거든요. 아예 그냥 민심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수습을 못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선조와 조선 조정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도망을 친 거죠. 그러나 이유가 어쨌든 그랬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한양을 버리고서 도망을 친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심각한 민심 위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한 번은 어떻게 넘기긴 했어요. 그러긴 했는데, 만약에 또다시 수도 한양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왕조 자체가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위기감이 정말 팽배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 조정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된다. 한양에서 옥세를 해야 된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왕이 한양을 포기하고 떠나서 안 된다. 정 가려면은 멀리 가지 말고 진짜 바로 요 근처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의주까지 갔다가는 이건 조선 왕조는 완전 끝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다행했던 점은 그거예요. 지난번에는 조선군이 단독으로 일본군을 막아야 했지만 지금은 이미 명군 만여 명이 한양에 주둔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한양의 민심은 안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조정은 이번 전쟁에서는 그래도 한양을 지켜볼만 하지 않겠냐, 그런 나름의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당시 국왕이었던 선조, 이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 가지 이제 만일의 사태를 좀 대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도 사람 일이란 거 혹시 모르지 않냐, 만약에 혹시라도 한양이 함락되는 그런 사태가 또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선조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 그럼 국왕인 나는 어떻게 해서든 한양에 남아있겠다. 나는 한양을 고수를 하되 대신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왕자하고 후궁들만이라도 피난을 시키는 게 좀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신하들한테 의향을 물어봐요. 자, 그러자 대관들이 난리가 납니다. 군왕이 먼저 가족들을 피신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은 신하들이 뭘 보고서 배우겠냐 이거죠. 신하들도 결국 이걸 따라하게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이 이걸 따라하면은 백성들은 또 뭘 보고 배우겠냐 이거예요. 백성들도 또 따라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임진년 때처럼 또다시 한양의 민심이 흔들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한양의 민심이 흔들리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사실 명군도 엄밀히 말하면은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가마솥에 누룽지까지 박박 긁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명분도 내심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우리도 여기서 발을 빼자. 그런 생각도 좀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한양의 민심이 이렇게 이반돼가지고 무너지게 되면은 명군이 이거를 빌미로 이미 조선이 한양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 더 이상 조선을 구원할 명분도 없다 하면서 철군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양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번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성패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난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조가 내심 불만을 갖기는 했지만 어쨌든 대간의 말을 옳게 여겨서 왕자와 후궁들의 피난을 중지를 시키게 되죠. 더불어 가족들을 먼저 피난시키려고 했던 일부 관리들을 찾아내서 엄벌에 처하고 또 이미 피난 갔거나 혹은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회유해가지고 지금 왕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피난 안 가고 있다. 그리고 한강 방어선은 굳건히 지키고 있고 명군이 무엇보다도 지금 한양에 있지 않냐. 걱정할 필요 없다. 옛날하고 다르니까 도망가지 마라 하고서 민심을 회유해서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대간들이 이제 당시 국왕인 선조한테 했던 얘기예요. 선조가 이제 왕조하고 후궁들이라도 먼저 좀 보내면 안 되겠냐? 나는 여기 남아있겠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전하의 생각으로는 내가 서울을 고소하는데 왕자와 나인을 잠시 피난시키는 것이 왜 안 되는가 하실지도 모르나 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금의 거조를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백만 인심의 거치는 오로지 임금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한번 후궁을 피난시키면 서울에 아직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먼 곳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온 백성들까지 흙더미 무너지든 와야 될 것이니 근본을 굳게 지키려 한들 또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임금이 모범을 무조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도독이 대군을 거느리고 서울에 주둔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마도독이 명예제독 마귀죠. 그러니까 이여성 대신에 이제 마귀가 그 급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주야로 성을 순시하고 군사들을 단속하며 반드시 지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나마 옛날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명군이 한양의 치안 유지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군이 한양을 수시로 이렇게 순찰을 도니까 한양의 민심도 그걸 보면서 나름 또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성상께서는 주야로 궁궐 권속들을 피난시키는 데에만 서두르고 계시니 천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과연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중국군만 서둘러 군사를 철수하여 귀국할 뿐만 아니라 즉 자칫 잘못하면 한양의 민심이 무너질 경우에 잘못하면 이게 명군이 철군을 해버린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환란이 이로 인하여 꼭 닥쳐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찌 크게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돌직구로 날리죠. 자, 대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조가 오케이를 해요. 근데 그 말하는 뉘앙스가 살짝 좀 이제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그래 알았어.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안 할게. 약간 좀 그런 뉘앙스긴 해요. 불만은 있지만 니들 말이 옳으니까 따르겠다. 라는 그런 이제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한양의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조선 조정. 민심 안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방어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임진년 때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작동을 못했던 건데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 이제 체계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 서둘러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병마를 차출을 해와요. 미리미리 차출을 해가지고 한강의 방어선을 구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한편 동작진 부근에다가 부교를 설치를 해가지고 명군이 필요하다면 즉각 남방으로 출진할 수 있게끔 길도 정비를 해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명군만 그렇게 이제 전선에 투입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전쟁인데. 그래서 중앙에 정예병을 출격시켜서 명군과 합세해가지고 호서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원부가 아뢰기를 남원이 패몰된 뒤로 양호의 백성이 소문만 듣고도 모두 분산되었을 뿐 아니라 여름의 수령들도 도피한 자가 곳곳에서 속출하여 정로의 수백 리가 모두 무인지경이 되었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청야 작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청야 작전을 실시한 다음에 산성으로 들어간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병력과 물자를 보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험준한 산성을 중심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적의 공략을 까다롭게 한다는 거.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적군이 그냥 산성을 패싱하고서 도로와 도시들을 중심으로 진격을 하면은 이거 막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나마 일본군은 보병이 중심이니까 진군 속도가 조금 느린 거고, 만약에 기병을 주력으로 하는 적군이 출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이패스 깔고서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이거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한강이라는 아주 확실한 방어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커트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은 있었을 거예요. 자, 전수하는 계책은 다만 중국군만 바라보고 있을 뿐 우리나라 장사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내려간 자가 없으니 인심이 어떻게 안정되겠으며 중국 장수는 누구와 협력하겠습니까? 물론 한 사람도 안 간 건 아니에요. 충청도 지역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한명령 같은 그런 장군들이 여전히 이제 남아서 활약을 하고 있었고, 또 도원수 권율도 나름 이제 후방에서 공작 작업을 벌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쨌든 지금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명군이 대대적으로 출격을 할 참인데 그때 합동작전 하기 위해서
조선군도 같이 따라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종의 기동타격 부대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보면요. 이제 평안도와 황해도의 병력이 서울로 직결하고 있으니 그 중에서 날쌔고 용감한 군사 수천 명을 뽑고 또 서울에 있는 포수와 살수를 선발하여 일진으로 합쳐 편성한 다음 대장 한 사람이 거느리고 급히 전진하여 전주와 공주 사이에 주둔하고서 형편에 따라 적의 진로를 차단하고 때로는 공격도 하는 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즉 일종의 기동타격 부대를 운영을 하자는 거죠. 지금 평안도 황해도의 병력이 서울로 오고 있고 원래 서울에 있는 군대도 있잖아요. 이들을 가지고서 한강 방어선을 구축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다시 이제 정예병을 뽑아서 주로 훈련도관 같은 병사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런 정예병들을 뽑아서 기동타격 부대를 결성해서 남하해 갈 명군과 같이 협동작전을 구축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오늘날의 사세를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시급히 논의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일본군이 지금 한양 근처까지 쭉 진격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표면적으로 보면은 임진년 때처럼 조선이 또 저런 식으로 허망하게 무너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임진년하고는 뭔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양에 대한 방어태세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자 당장 북상해 오는 일본군에 대한 요격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적군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아예 마중을 나가서 쳐부수고 난 다음에 호서 지역을 다시 탈환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자 명예 경리 양호는 즉각 제동 마귀한테 선별된 정예병을 이끌고 남방으로 출신토록 명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월 5일 마침내 명예 제동 마귀는 부총병 해생, 부총병 폐쇄, 유격장 파기 등과 함께 정예 기병 4천을 거느리고 한성을 출발하게 되죠. 참고로 기병이 4천이에요. 이걸 보병 전력으로 환산하면은 몇만 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규모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성을 출발해가지고 어디에서 이제 요격을 하기로 결정을 하냐면은 바로 직산. 직산에서 일본군의 공세를 저지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로써 명예체동 마기가 직산에서 일본군 구로다 부대를 맞아가지고 승부를 걸게 되는데 과연 명예체동 마기는 직산에서 일본군을 훌륭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